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는 황재원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부동산 학개론에 여기서 이제 같이 공부할 선생님이고, 오늘 이제 첫 수업이고, 이게 1년 개강의 첫 날이다 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요. 아마 이제 다음 순환부터 우리가 2개월 단위로 한 순환씩 지나가는데, 다음 순환 때부터는 오리엔테이션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영상만 딱 올려놓고, 다음에 시작한 사람은 그냥 이 영상만 볼 거고, 우리는 딱 한 번 딱 오리엔테이션 할 거니까 좀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 자랑도 많아. 그러니까 그냥 자료는 없어요. 그냥 눈만 뜨고 딱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죠.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읽어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부동산학이라고 하고, 개론은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개론이라고 하면 넓은 영역을 얇게 다양하게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배우는 것을 개론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건축학 개론, 뭐 심리학 개론, 이렇게 개론이란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개론이란 말이 붙으면 깊게가 아니라 넓고 얇게 다양하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개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건데, 첫 번째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는, 자,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나머지는 다 법 과목이에요.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을 줄여서 제가 학개론이라고 할 건데, 1차에 학개론이 민법이 있고, 민법은 법이죠. 2차에 이제 공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다 법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법이 아닌 과목이 학개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학개론은 학문이다 보니까 용어나 개념, 이 개념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용어에 들어가 있어요.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화책이라도 소설책이라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용어에 대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합격을 해야 되니까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스스로 네이버를 찾아보거나 저한테 질문해서 알고 가야 돼요. 그 단어 하나를 모르면 문장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용어를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 개념과 팩트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이번에 35회 시험 나온 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건 학자예요.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어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이름은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왜 그런데 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헨리 조지라고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암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토지 단일세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럼 이건 사실 용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한 단일, 하나의 세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는, 야, 토지에 대한 세금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것만 걷어들이면 정부 재정 충당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조세는 다 철폐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토지 세금 하나만 걷어들이면 된다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용어인 거예요.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보죠. 완전 경쟁 시장, 이것도 용어예요. 그럼 이제 경쟁이 완전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이 완전하다는 건 경쟁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경쟁이 완전하다, 경쟁이 엄청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경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시장일까요, 나쁜 시장일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경쟁이 없어. 공급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독점이라 그래요. 그럼 얘가 혼자 다 하겠네. 마음대로 가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았을 때 엄청 높여가지고 이윤을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자는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면 독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완전 경쟁이래. 그럼 경쟁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많은 거예요. 경쟁이 완전하게 있다, 많은 거다.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럼 경쟁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경쟁이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공급자도 엄청 많고 수요자도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으면서 경쟁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팔려고 할 때, 내가 만드는데 비용이 100원 들어갔어. 근데 내가 일한 대가나 정상적인 이윤을 가져가야 되니까 한 150원에 팔려 그래요. 이게 딱 정상적인 이윤을 가져갈 가격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높게 팔려서 더 많이 남으려고 하겠지만, 너도 나도 팔려고 하다 보니까
150원보다 더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사질 않을 거예요. 경쟁이 많으니까 결국은 150원에 딱 파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윤을 남기려고 파는데 정상적으로 일한 대가만큼을 가져가는 걸 정상이윤이라 그래요. 이걸 넘어서서 가져가는 걸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이 초과이윤이 있으면 사람들은 투기라는 걸 하려고 해요. 이 초과이윤을 얻으려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쟁이 완전하게 있대. 자,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뭔가를 팔려고 할 때, 야, 나는 초과이윤 없어도 돼. 정상이윤만 남겨도, 일한 대가만 남겨도 내가 팔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기억할 건 완전 경쟁 시장에는 초과이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과이윤이 없어요. 초과이윤이 없어. 초과이윤이 없으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없다 보니까 투기라는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시장이죠.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뭔가의 경제학적 이론을 완벽히 만족하는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이 엄청 많이 있대. 그럼 초과이윤은 어떻게 된다? 시장에서 경쟁이 많이 있대요. 초과이윤은 사라지게 돼요.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일까요? 불완전일까요? 불완전이겠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독과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걸 이제 공부하면서 배울 건데 이 용어에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용어를 모르겠다라면 저는 이제 처음 배우는 분들이니까 용어가 나올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아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이해하는 순간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얼추 이런 느낌으로부터 많은 내용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뭐 다 정동 이렇게 외워서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암기 코드도 제시하겠지만 어찌됐거나 학교는 범위가 넓고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용어에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설명해 줄 때 아,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말 문제를 풀이할 때 어려운 말 문제가 나와도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자료가 없어요. 그냥 딱 전자칠판만 보고 그렇구나. 그리고 나중에 내가 공부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오르네. 어떻게 해야지라고 할 때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딱 보면 뭔가 내가 찾아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그냥 공부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 용어를 잘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계산 문제가 있어요. 학계론은 계산 문제가 한 과목당 40문제로 구성됐는데 평균 9문제에서 10문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계산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합격자들을 쭉 보니까 3문제 이상의 계산 문제는 모두 다 스스로 풀어냈어요. 나머지 찍어서 한두 개는 더 맞았겠지. 무조건 어찌됐거나 합격생은 거의 다 100%는 아니겠지만 95% 이상 다 3문제 이상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학계론에서. 그럼 뭐 이제 우리 수포자고 있잖아요. 수학을 예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난 계산만 보면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다라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마음을 좀 오픈을 해야 돼요. 제가 초등학생부터 알아야 되는 수학적 지식을 다 가르쳐주면서 천천히 잘 설명해 줄 거니까 여러분은 가능한 잘 듣고 계산기를 눌러가지고 답을 도출하면 돼요. 계산기 누르는 손가락만 움직이면 돼요. 잘 이해해서. 그러니까 제가 원리를 잘 풀어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풀어주면 여러분은 이해하고 듣고 알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해야 이걸 합격하는 데 있어 계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한 거 잘 듣고 여러분 연습해라. 계산 문제 나는 무조건 버릴 거야 라는 마음은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듣고 선생님이랑 하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픈해 놓고 계산 문제 풀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좀 명심해 두시고 세 번째가 학기로는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 학문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단원이 오늘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총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단원은 암기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어요. 4단원은. 근데 4단원은 이건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에요. 암기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너무 다양하게 파생되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형되는 문장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다. 한번 이해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래 남아요. 뭔가를 딱 명확하게 그냥 단어만 딱 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내용들을 전체를 딱 이해를 딱 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오래 남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오래 남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동차 합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험은 1차, 2차 이렇게 모두 합격해야 동차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학개론만 공부할 수 없잖아요. 학개론을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아도 느낌적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단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 학개론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잘 듣고 이해하고 하라는 대로만 복습만 딱딱 정확히 해주면 시간이 지나도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고득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동차하는 데 있어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옛날 이런 합격생들이 시몬스 침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한 번만 딱 정확히 이해하면 오래 간다. 자, 어쨌거나 세 번째까지 이게 이제 학개론의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용어 개념을 잘 해석해야 된다. 계산 문제 나는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풀어내야 되겠다. 이해 과목이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나중에 이제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게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에요. 근데 학개론에 합격을 결정하는 단원은 이 네 단원이에요. 암기 단원은 그냥 남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이해 단원이다 보니까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을 이해를 잘 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데? 제 설명을 잘 듣고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또 공부해서 찾아서 질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질문을 던져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가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럼 제가 친절하게 잘 풀어드릴 거니까. 자, 이건 학개론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예요. 모든 공부.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이제 서울대 나왔어요. 공부 잘했겠지. 모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이거예요, 사실. 자, 좋은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강의를 들어서 이 강의를 듣는 건 그 말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내가 알아듣는 이해하는 과정이 강의를 듣는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강의만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제 읽고 문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합격하려면 잘 알아듣고 아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시험을 봐서 문제를 맞아야 돼요. 시험을 보려면 문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자 해석 능력을 높이려면 읽어봐야 돼요. 많이 읽어보고 암기를 해야 되겠죠. 머릿속에 정리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구나. 결국 합격하려면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점수를 맞으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결국 여기까지는 제가 하는 거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서 하는 거고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수험생분들이 해석해야 될 거다. 그럼 합격하려면 선생님의 역할과 즉 수험생의 역할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수험생의 역할이 큰 거예요. 다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다 보면 나쁜 선생님을 만나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잘하면. 근데 다만 좋은 강의를 들으면 이 과정이 좀 쉽게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 공부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거나 좋은 선생님을 판단하는 것도 이것도 본인의 능력, 역량이긴 해요. 어쨌거나 여기 김포중앙학원에 왔으니까 저랑 공부를 하겠죠.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나는 도대체 저 선생님과 도대체 안 맞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저랑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나하고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러면 제가 다른 좋은 조언을 해드릴 거야. 이 선생님한테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없는 일이야. 네, 잘할 거니까. 네. 어찌되거나 그것도 만약에 안 맞는다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개별적이다 보니까 맞는 선생님,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맞는 선생님이고 안 맞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잘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잘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이 쉽게 읽고 암기하고 문제 푸는데 아주 수월하게 잘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어쨌거나 여러분의 역할이 더 큰 거다라는 걸 꼭 명심하고, 그럼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하루에 이제 오늘은 뭐 첫 개강이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겠지만 공부를 많이 할 거려고 생각하진 않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때 4시간 공예를 딱 들었을 때 적어도 내가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80% 정도를 이해했다, 알아들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영상으로 강의는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하는 거 보면 2년, 3년, 4년, 5년 공부한 사람이 많아요. 이분들은 정말로 잘한대. 선생님 뭔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할지도 알고 내가 다 남들한테 물어보면 다 말은 잘해. 근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것만 많이 한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해서 문제를 잘 못 풀면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알아듣는 거고 알아들었으면 이제 영상은 들을 필요 없고 스스로 교재를 읽어야 돼요.
이제 통합이론서를 읽고서 아,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문자로 이렇게 된 것이 맞네. 아, 글로 해석되는 것도 이해가 되네. 그래서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풀어보니까 아, 이렇게 문제가 풀리네, 맞다 틀리다가 구분이 되네 라고까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어떤 한 단원이나 한 테마의 공부가 끝난 거예요. 이것만 듣고 알았다, 너무 쉽네, 알아들었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시험 보면 점수는 안 나와요. 이러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업 들은 것은 80%까지 이해됐다를 기준 잡고, 근데 수업을 들었는데 반절만 알겠고 반절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업을 또 들어야 돼요. 영상으로 들어서 80% 정도 알아들을 때까지 영상을 듣고 그 다음 넘어가고. 근데 이건 4시간이지만 이거 공부하는 과정은 4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이 4시간을 잘 하면 이거 하는 시간은 1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과정이니까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모든 과목에 대한 공부 학습 방법이에요. 자, 공부할 때 제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 네이버 밴드에 학개론의 정서 황재원 치면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1월부터는 기출문제를 제가 하루에 2문제씩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매일 2문제씩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 틈 나는 대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밴드 들어와서 학교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댓글로 딱 남기면 제가 잘했어요 이렇게 체크해 드릴 거예요. 댓글을 달아드릴 거고. 그래서 1월부터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기출문제, 우리가 문제 푸는 건 언제나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전에 나왔던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만 풀면 국가 자격시험은 무조건 합격해요. 언제나 수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나왔던 건 또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밴드에서 심기일전이라고 해서 라이브 강의도 공지를 할 거예요. 우리 심기일전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계기로 새롭게 마음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공부하다 보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의 이제 의견을 반영하거나 피드백을 받아서 아, 이거 많이 유난히 어려워하네, 이미 다 알고 있지, 어떤 걸 어려워할지. 그럴 때마다 제가 라이브로 잠깐씩 토요일 날 아마 7시 이후에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라이브를 틀어서 여러분과 이제 댓글창으로 소통도 하면서 필요한 거 이렇게 강의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인중개사에서는 부동산 학개론이 있지만 이것과 가장 유사한 타 자격 시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1차에 부동산학 원론이 있어요. 우리 시험보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거나 7, 80%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올해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타 자격시험을 봐야 돼요. 이런 문제도 제가 틈틈이 밴드에 공지하면서 라이브로 진행할 거다. 이건 정규 수업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분이 밴드에서 저랑 같이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자, 메가랜드 홈페이지를 활용할 때는 이제 메가랜드에 Q&A 학습 이제 질문 올릴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여기다 공부하다가 내가 야, 방향을 잘 못 잡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교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Q&A에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하루나 이틀 이전에 이제 답변을 드릴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틀 뒤에 좀 답변을 올릴 수도 있기도 하고, 뭐 후기 우건 걸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메가랜드 홈페이지 들어가면, 메가랜드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자, 교수 소개 누르면 이제 저 황재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 이제 왼쪽 좌측에 학습 Q&A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 질문하기가 있어요. 그럼 질문하기를 딱 누르면 이런 거 모른다 질문하면 제가 하루나 이틀 뒤에 바로 답변을 달아드릴 거예요. 그 아래에 이제 수강후기가 있으니까 야, 선생님 수업 들었더니까 너무 좋더라, 좋은 얘기가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더 기뻐서 칭찬해주면 또 더 즐겁게 열광해줄 수 있겠죠. 아마 더 감사함을 보답해 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홈페이지 활용하시면 될 거고. 자, 두 번째 1년 공부 가이드 한번 잠깐 볼게요. 1년 동안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어떻게 공부할지를 보면 아직은 이 커리큘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충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2개월 단위로 한 순환이 이렇게 진행돼요. 2개월 단위로. 자, 11월, 12월, 1, 2월, 3, 4월 이렇게 기초, 기본, 핵심 요약 이렇게 강의가 있고, 이때 교재는 다 통합이론서예요. 메가랜드 통합이론서. 제가 이제 줄여서 메가랜드 통합이론서 해서 메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메가랜드 교재가 다 바뀌었어요.
이제 입문서, 기본서, 요약집을 했던 거. 예전에는 여기에 입문서, 여기에 기본서, 여기에 요약집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다 통합시켜서 한 권으로만, 여기도 메가랜드 통합이론서, 이론 통합이론서, 통합이론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다만 이번에 메가랜드가 처음 메가랜드 통합이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건 선생님 별대로 교재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 교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제가 오늘 교환을 나눠드렸죠. PPT 교환. 한 3주나 4주 정도는 교환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론서가 나오면 이걸로 나갈지 아니면 12월까지는 그냥 PPT 자료로 할지 제가 좀 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할 거고, 여기서부터는 통합이론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서 요약집 따로 공부하지 않고 한 권으로 이론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에 100% 나오는 단원, 100% 매년 나오는 단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이제 이때부터는 전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이때 다 배우고 이때 이제 배웠던 것들의 핵심 요약, 가장 중요한 것만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자, 이 부분은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이론. 물론 근데 우리가 아까 시험을 잘 보려면, 합격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댔잖아요. 기출문제를 안 건드는 건 아니고 이론을 중심으로 하되 이론에 치중되고 여기에다가 일부 기출문제와 기출지문을 각각 병행하면서 제가 문제를 풀 거예요. 오늘도 역시 그럴 거고. 자, 근데 이제 이 앞에 6개월 동안에 이론을 공부하고, 이 이론을 공부한 이유는 이걸로 합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1년 커리를 잡아야 돼요. 딱 6개월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커리가 짜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다 보니까, 자, 초반에는 이렇게 이론을 정리하고, 이론을 정리한 걸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기에요. 5, 6월 달에 이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다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5, 6월 달은 기출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상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기출문제가 똑같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약간 변형하거나 지문들이 다르게 섞여 나오거나 응용대가, 종합문제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좀 더 변형된 응용문제, 예상 문제를 풀어갈 거고, 이제 9, 10월 달에는 마무리 정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돼요. 결국 그러면 이론을 중심으로 초반에 공부하고 기출문제, 예상문제, 기출문제 바탕이에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준비하고 9, 10월 달에 마무리 총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9, 10월 달 과정은 나중에 차차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커리가 전체 1년 커리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메가랜드 통합이론서는 아직 표지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가표지, 가안으로 이렇게 통합이론서로 이렇게 공부할 거고, 이때는 기출문제집, 여기에 기출문제집, 여기에 예상문제집.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도 다 제가 저자예요. 제가 다 쓴 거니까, 저자가 다 강의하는 거니까 뭐 쉽게 더 수월하게 제 느낌대로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메가랜드 통합이론서 메통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를 잠깐 보여준 건데, 여기에 이제 해당 테마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기출지문, 이제 기출문제가 다 5개 지문이 다 중요하지 않고 한두 개만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두 개 중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그 테마 내용 옆에다가 제가 지문도 쓸어놔서 기출지문도 볼 수 있게 해놨고, 암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암기 코드에 해당되는 건 옆에다가 암기 코드도 작성해서 암기 코드 이렇게 여러분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이렇게 있어요. 각 테마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23회에 나왔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면 기출문제도 풀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놨다. 그리고 단원 뒤에 이렇게 기출지문도 있어요. 자, 학습 체크 기출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지문도 쭉 엮어놨고, OX인데 옳은 거 틀린 거 구분하는 건데, 틀린 지문에서는 이렇게 볼드와 색깔로 칠해놔가지고 이 부분이 틀린 거다, 뭐가 틀렸지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좀 편하게 이렇게 마련해놨고, 메타인지 예상 지문이 있는데, 이제 메타인지 예상 지문은 핵심 키워드예요. 이것들을 쭉 보면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냐 골라라, 이거냐 골라라,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거고, 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같을 때 얘가 단위 탄력적이다, 이때 가격 탄력성 1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문장이 여러 개 있을 때, 단어가 한 3, 40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 한두 개가 답을 결정하는 지문이다 보니까 문장 전체를 공부하되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이 키워드, 핵심 키워드로 예상 문제로 할 거예요. 예상 지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합격하는데 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암기 코드가 있어요. 각 이제 공부할 때마다 제가 암기 코드가 이런 게 있다라고 정리해 주겠지만 1월 달에 이 암기 코드를 쭉 정리한 걸 제가 다시 나눠 드릴 거예요. 자료로 줄 거예요. 이 암기 코드가 한 4장짜리가 있어요. 4장짜리. 그래서 이것들은 다 전체를 공부하는데 수월하게 학교는 체계를 잡고 여기서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거지를 암기할 수 있게 암기 코드를 제시해 줄 거고, 1월 달에 자료를 줄 거고 3월 달에는 무료 특강이 진행될 거예요. 심기일전으로 해서. 그래서 시간 딱 공지해서 이때는 이 암기 코드 쭉 한번 정리해 주는 시간을 제가 가질 거니까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이때 뭘 하겠네 뭐 하겠네 공지하면 참여해 주시면 돼요. 이 암기 코드도 사실 직관적인 정답 찾기에 필수적인 건 뭐냐면, 딱 지문을 보자마자 우리가 5초 컷, 10초 컷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딱 보자마자 이 문장에서 이거 나오면 이거 나와야지. 딱 근데 암기 코드가 있었어? 그럼 확실하네. 그럼 딱 체크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빠르게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쉽게 암기가 안 되는 거, 이해되거나 암기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암기 코드로 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날 수 있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줄 거고, 계산 문제집이 있어요. 물론 수업 중에 계산 문제를 다 총 18가지 유형을 잘 설명해 드리겠지만 내 계산 문제만 따로 연습해야 되겠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제가 펴낸 계산 문제집, 이것도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해요. 계산 문제집 이렇게 별도로 문제집을 낸 건 하나 구입하셔서 여기에 기출 문제가 유형별로 잘 구성되어 있고, 유형 18가지 유형이에요. 잘 구성되어 있고, 개념 원리로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이도 잘 정리해놨고, 연습할 수 있는 실전 예상 문제도 이렇게 7회, 8회분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계산 문제를 좀 더 연습하고 싶은 분들은 이걸 구입하셔서 하실 거고, 이걸로 이제 특강도 진행될 거예요. 기초계산 특강, 그 다음에 기출계산 특강 이렇게 진행될 건데, 나중에 이제 특강 나올 때 제가 다시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백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9, 10월 마지막에 하는 선생님마다 가장 유명한 마진물이 단계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선이라고 한다면 시험에 나올 가장 중요한 100문제만 딱 엮어서 100문제 마지막으로 딱 공부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다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백선을 보니까 적중률을 잠깐 보면 32회 때부터 35회까지 보면 이렇게 적중률이에요. 38문제, 37문제, 35. 우리 문제는 40문제예요. 그럼 다 나오지 않았냐? 야, 그럼 뭐 이것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백선에 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수험생들의 반응을 보면 합격한 사람은 여기서 다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해요. 떨어진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요. 제가 나왔다고 여러 번 얘기해도, 이렇게 증거를 보여줘도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온지 몰랐던 거예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백선을 이해하려면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교재, 어려운 내용이 어디에 있냐? 백선에 있어요. 가장 어려운 과정이고 마무리 총정리 단계다 보니까 쭉 1년 동안 같이 공부해와서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다 이해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 백선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마무리 이제 쭉 1년 동안 같이 오랫동안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거나 가장 마지막에 중요하게 봐야 될 교재는 백선집이다. 적어도 3번 이상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적중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백선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어 라고 영상을 계속 지금 쇼츠로 제가 올리고 있는데, 지루하시겠지만 6문제만 제가 딱 보여줄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35회 이번에 이제 기출 21번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틀린 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얘는 구분 소유할 수 없다예요. 있다가 아니라. 그게 틀렸어요. 그럼 이게 백선에 어떻게 나왔냐 봤더니 백선 7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할 수 있느냐 아니라 없는 거야 라고 해서 똑같은 지문이 나왔어요. 이거 공부했으면 맞았겠지. 당연히 딱 보자마자 땡큐 했겠죠. 나머지 다 몰라도 이것만 딱 기억했어도 맞았을 거예요.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이런 게 나왔는지조차도 몰라요 사실. 뿐만 아니라 백선에서 이 문제 3번 문제였는데 3번 문제 층과 계층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따가 제가 수업 중에 오늘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설명하긴 하겠지만 그 문제까지 3번 문제도 풀 수 있는 지문도 들어가 있었고, 35회 18번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나왔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속한 내용이다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에요.
이건 답이 나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에 합리화 잘하고, 증진 잘하고, 개선하고 잘하고, 확보해서 잘하고, 여기에 관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백선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3번에 42번에 지구 단위 계획은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잘 관리하기 위한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역시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럼 뭐 이거 공부했으면 당연히 맞았을 거고. 22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옳은 건데,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했을 때 어떠냐, 취득단계, 처분단계 어떠냐라고 하면서 이건 다 틀린 지문이고, 니은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6월 1일로 똑같다, 이런 지문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지문들이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이거 이제 나왔던 것들, 중요한 것들은 제가 계속 소개를 시켜줬던 거고, 백선에 보니까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단계 과세로 과세 기준일이 동일하다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취득단계, 처분단계는 뭐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하면 뭐가 있고,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25번에 보니까 내부수익률법에서 아직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할인법 중에 자, 틀린 거에서 재투자율은 요구수익률을 쓴다가 아니라 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 자체가 재투자율 할인율이에요. 이 문제가 답이었는데, 백선에 보니까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가 문제 만들었던 내용이에요. 거의 똑같은 지문이었고, 27번에 보니까 자본환원율은 수익 방식에서 자본환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자본환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린 답이 나왔는데, 답으로 됐던 지문인데, 백선 92번 보니까 금리를 오르면 자본환율을 높이는 이라고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결국 이런 내용들이 많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거 공부했던 게 다 나왔네 라고 하지만, 공부가 잘 안 됐던 분들은 그냥 마지막에 백선만 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문제 자체를, 지문 자체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 어찌됐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에 백선으로 잘 정리하면 고득점 맞는데 어려움이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뭐 하나 더 보면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원래 이제 기준 시점이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에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 가격 조한 날 이렇게 제가 암기하면서 미리 정할 수 있는데,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나오면 가격 조한 날로 끝나는데, 뒤에 문장이 더 들어가 있으면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 라고 하면서 제가 94번 쪽지게 백선에, 자,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로 한다가 아니라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해라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좀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 똑같은 지문이 나왔던 거예요. 결국 열심히 공부하면 기출문제라고 해서 뭐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나왔던 문제만 정확히 해석해서 풀어내면 60점 만드는 전혀 어렵지 않고 80점까지 충분히 맞을 수 있다를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 과정까지 하려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잘할 때. 합격생 중에 가장 올바른 자세의 합격생은, 나는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합격했네, 이런 마음이 가장 수월하게 아주 공부를 잘한 거예요.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딱 초반부터 이렇게 진행하면 어려움 없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겠다. 자, 시험제도 잠깐 보죠. 다른 선생님도 다 시험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1차 과목에 학개론과 민법이 있고 2차 과목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있어요. 2차 과목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테니까 저는 1차만 잠깐 얘기하면, 1차 시험에서 학개론과 민법, 우리가 이제 1차, 2차 합격하면 동차로 합격하고, 설명회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동차로 준비했는데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안 됐어. 그러면 다음번에 한해서 1차 면제하고 2차만 공부해서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고, 그때도 2차가 안 되면 다시 원래부터 처음부터 공부하셔야 되고, 동차로 공부했는데 1차가 안 됐어, 2차만 됐어, 이건 의미 없어요. 무조건 불합격인 거고, 그래서 1차를 합격해야 2차의 합격 여부가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1차에 두 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당 40문제씩이에요. 평균 60점이면 합격,
근데 꽈락이 있어요. 40점 이상은 돼야 돼요. 40점까지는 괜찮은데 하나 더 틀리면 무조건 평균 불문하고 불합격. 자, 근데 1차는 두 과목밖에 없다니까 나는 얘가 좋아, 얘를 잘해, 얘는 어려워, 그렇다고 나는 얘만 공부하고 얘 100점 맞고 얘 뭐 40점 맞으면 될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어떤 게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사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경향성이 있어서 하나에 어려우면 하나에 쉽고 어려우면 쉽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경향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둘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1차는 둘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자, 보니까 학개론과 민법에서 만약에 학개론이 40점, 민법이 80점 맞았다고 해보죠. 그럼 얘가 20점 보태주니까 평균 딱 60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합격. 근데 이 경우에 보니까 얘 95점, 얘 37.5예요. 그러면 평균은 62점이 넘는지만 얘가 꽈락을 당해서, 즉 40점이 안 됐으니까 40점 이상이 안 되니까 무조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꽈락은 면해야 된다. 40점 이상 80점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엄청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죠. 1차 과목은 두 과목이다 보니까, 두 과목, 이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과목이다 보니까 60점 넘으면 합격인데 평균, 꽈락이 40점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최저 점수면 40점이잖아요. 그러면 평균 60점을 맞기 위해서, 평균 60점을 얻기 위해서 얘의 필요한 점수는 몇 점이에요? 80점이죠.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85점, 90점, 95점, 100점을 맞았다 한들 합격에는 전혀 도움 줄 수가 없어요. 80점까지만 의미가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꽈락을 면해야 되니까 40점 무조건 40점 이상은 돼야 돼. 아무리 낮아도 40점 맞아야 돼요. 그럼 다른 과목이 평균 60점 두 과목밖에 없다 보니까 1차가 합격을 하려면 80점까지만 합격에 도움 주는 점수가 있는 거지, 이걸 넘어서는 건 그냥 기분만 좋다 뿐이지 합격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게 20점에 해당되는 것이 8문제예요. 8문제. 20점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40문제 중에 8문제는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합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문제예요. 난이도 상위 문제들이겠죠. 이런 걸 풀려고 고생하면 안 돼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어려운 것도 풀어내서 내가 뭐 심리적으로 만족감은 좀 클 수 있어요. 남들 못 푸는데 나 혼자 풀었으니까. 근데 우리 절대평가의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어려운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최고 점수는 90점, 100점이 아니에요. 1차 과목의 최고 점수는 80점까지만 최고 점수예요. 그 이상은 합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점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는 반대가 일 수도 있죠. 어제나 얘를 40점 맞으면 얘는 80점까지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80점을 넘어서려고 노력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 나 잘해가지고 잘 보이고 싶어, 그렇다고 100점 맞고 싶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합격증에 100점 이런 거 표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과정은 딱 80점까지만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35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죠. 아직 단원이 이제 머릿속에 다 정리가 안 돼서 좀 보기에 좀 복잡해 보이긴 하겠지만 단원마다 잘 나왔다, 그냥 골고루 잘 나왔다, 크게 뭐 이변이 별로 없었어요. 다만 자, 이 투자론이 얘가 이제 우리 학개론 중에 가장 어려운 단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이 투자론이에요. 근데 이 투자론이 이 부동산 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뭐 학개론의 꽃이에요. 꽃. 가장 우리가 이거 왜 공부하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투자 잘하려고. 투자는 왜 하는데? 돈 벌려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왜 배우는 건데 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잘 배워서 투자 잘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학개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얘 단어를 보니까 조금 나왔다가 많이 나왔다가 조금 나왔다가 많이 나왔다가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 네, 우리 36회 때는 어떻게 나올까를 잠깐 생각해보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단원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뭐 나머지 어려운 단원도 잘 하겠지만 설명 잘 듣고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계산 문제 33에 9문제, 여기 10문제, 여기 9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9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9문제 나왔을 때 최대 내가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3문제 이상은 돼야 돼요. 대충 찍어서 한두 문제는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3, 4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 역시 잘 가르쳐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고, 절대로 마음속에 계산 문제 난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제가 초등학교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이나 분수 개념부터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서 계산기 잘 누르면 돼요. 근데 좀 이럴 때 모르면 창피할 수 있어요. 남들 다 아는 것 같아. 야, 이 꼴 등식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는 것도 난 잘 모르겠어. 모를 수 있어요. 창피하고 이걸 숨기면 그냥 시험 볼 때까지 모르는 거고, 지금 단계는 아주 초창기 단계니까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오면 찾아와서 질문하면 에이 이것도 몰랐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또 옆 분한테 좀 친하면 좀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해서 이건 다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일 거니까 창피하다고 숨기면 안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수준 이상이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물론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야 될 내용을 잘 정리해 주겠지만 이것도 못 미친다라면 창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아내려고 해야 돼요. 이것만 잘 견뎌내면 그 뒤부터는 수월할 거니까 모른다고 창피하시면 안 된다.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를 보니까 35회가 이렇게 나왔어요. 난이도 상 9문제.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80점 맞기 위해서 8문제 버려도 괜찮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 상의 문제는 전에 안 나왔던 문제 또는 응용 문제 또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안 풀어도 60점 맞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찍어서 하나만 맞춰도 이거 나머지 다 맞춘다면 최고 점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건 난이도 하를 틀리면 이건 떨어져요. 무조건. 난이도 하의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되고, 이건 기출문제 나왔던 게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게 난이도 하. 난이도 중의 문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기출문제 베이스로 나왔는데 이게 약간 변형되거나 응용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합격하려면 이걸 건드는 게 아니라 난이도 중과 난이도 하의 문제는 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거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36회 합격을 위해서 35회는 간단히 총평을 딱 얘기하면, 아직 우리가 공부가 안 돼서 이 기출문제에 대한 의미를 좀 해석을 못하긴 할 텐데, 계산 문제가 결정했어요. 계산 문제가 9문제 있는데 34회는 올해 봤던 건 35회예요. 올해 2024년에 34회는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왔는데 9문제가 다 어렵게 나왔어요. 9문제가 시간 내에 풀기가 너무 어렵게 나왔고 새로운 유형이 많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어려웠는데 35회는 9문제 중에 8문제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8문제나 됐어요. 그럼 계산 문제가 엄청 쉬워진 거죠. 그 난이도가 쉬워졌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난이도가 어려웠다, 이번 시험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차이는 좀 있어요. 내가 유튜브에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계속 할 텐데, 이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쉬워졌어요. 이때 비해서 계산 문제는 정말로 엄청 쉬워졌고, 말 문제가 새롭게 좀 어려운 지문이 있었는데 그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에서는 최근 3년에 나왔던 문제가 6문제, 7문제가 나왔어요. 그걸 계속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쳐준 저 같은 경우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수월하게 풀었던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사실 아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것도 감정평가에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대부분 다 감정평가에 나왔던 지문들이 중요했던 거에 나왔던 거고, 계산 문제가 쉬워졌기 때문에 좀 쉽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합격률이 좀 나오면 좀 객관성이 좀 되겠죠. 어제 36회 합격하기 위해서는 계산 문제 포기하면 안 된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어 뜻이 아니라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개념, 원리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다 풀어줄 거예요. 풀어줄 때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이제 조금씩 공부하셔서 복습하셔야 되고, 자, 지문을 공부할 때는 키워드를 찾는 연습해야 돼요. 이 단어, 이 문장들이 많이 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3-4개만 뽑아봐 라고 했을 때 저와 일치되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지문을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연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그냥 이거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동그라미를 계속 쳐보면 나중에는 제가 중요하다는 것과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동그라미 쳤던 것이 일치할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럼 이제 여러분도 정확히 키워드를 찾는 연습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거나 문장 전체를 해석하는데 단어 30개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에서 키워드가 딱 나오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다. 우리 문제가 40문제 나오는데 시간이 50분 주어져요. 5분은 마킹해야 되니까 40문제를 45분에 풀어야 돼요. 한 문제 1분 15초에 풀어야 돼요. 한 문제의 지문이 10줄이에요. 10줄 이상이에요.
그러면 한 10줄 이상의 문제를 꼼꼼히 읽어서 1분 내에 풀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암기 코드도 필요한 거고 키워드 찾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평가 시간이 이렇게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더 길어지고 있네요. 그냥 제가 합격 후기 한번 잠깐만 보면 1년 행복했다. 어렵게 느껴졌는데 잘했다.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계산 문제 열심히 꾸준히 반복했다. 그래서 82.5를 맞았다. 나이는 60이다. 그래 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웠다. 선생님 강의는 암기 코드로 환상적인 조화가 좋았고 암기 코드도 적당히 잘해서 뭐 천재적인 암기 코드라는 얘기 내가 많이 들었어요. 성심으로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읽어졌으며 학계론 그 어떤 교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나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품위가 느껴지는 명품 강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너무 감사한 분이죠. 제 밴드에 가시면 밴드 들어가면 합격 후기가 많이 있어요. 합격했던 친구분들이 많이 이제 올려주셨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밴드에 들어가시면 합격 후기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즐겁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재미가 없어 타고나길 웃긴 얘기 잘 못해요. 수업은 그냥 딱 수업만 딱 하려고 노력할 거고 어쨌거나 합격을 목적으로 즐겁게 공부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뭐 웃긴 얘기를 해가지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알아가는 재미가 분명히 더 커요. 사실 그냥 잠깐 웃는 게 아니라 이걸 명확히 알아서 문제까지 풀려지면 그 즐거움이 훨씬 더 커요. 그걸 제가 느끼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거고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다 보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쉽게 나오면 쉽게 합격하겠지. 어렵게 나오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나와도 합격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 게 제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나오든지 간에 합격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겠다.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게 진짜 준비된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강의하겠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저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항상 무조건 나는 1년에 합격할 거야. 이 공부 오래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1년에 동차 딱 끝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으면 1차, 2차 나눠서 하겠지만 무조건 1년에 딱 끝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합격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셔라. 잘하겠다. 자, 강의 보죠. 우리 11월 기출 강의는 이제 PPT 교환으로 먼저 하고 교재가 나오면 메가랜드 통합이론서 나오면 이걸로 할지 PPT를 12월까지는 쭉 갈지 제가 좀 계속 고민해 볼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어 정리해 줄 건데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 기출 문제도 풀어 볼 거고 뭐 계산 문제도 열심히 제가 잘 기출수학부도 잘 풀어 드릴 거다라는 얘기고 학습 방법 단원명은 쭉 있지만 그건 뭐 아직 봐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학습 방법은 이제 제가 가장 바라는 거 이제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눈만 뜨고 그렇구나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머리가 계속 돌아가야 되고 이것만 하지 마시고 수업 중에도 암기하려고 그래요. 뭘 적으면서 암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여러 번 되뇌이는 것도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정말 빡세게 힘들게 지칠 정도로 수업을 잘 듣고 그러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 수월해져요. 그래서 수업에 가능한 이해하고 암기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라 라고 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줄여서 복습 시간 줄이고 그 남은 시간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마지막 구시할 때는 그냥 무조건 노는 거 없이 무조건 공부만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수업에만 집중해도 충분하다. 복습 시간은 1시간.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 딱 하고 하루에 당일 내가 학교론 날이면 그날 1시간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어야 돼요. 1시간은 내가 복습해야 되겠다. 짧게 20분 하든지 30분 하든지 1시간 공부하든지 1시간을 공부하는데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매주 확인학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100%예요. 100%. 그러니까 초반에 배우는 문제는 무조건 100%다 알아야 되는 문제만 제시해요. 제가 기출 문제를. 그래서 1시간 복습하면서 수업했던 거 좀 읽어보고 문제 있는 거 다 풀어서 100% 이해될 수 있게 하면 아마 3월 모의고사 때부터 60점 이상부터 해서 고득점 80점까지 금방 가서 즐겁게 학교로는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이거 안에다가 나중에 닥쳐서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딱 따라와서 하시면 좋겠고, 밴드 활용하면 좋겠고, 기초계산 특강이 있는데 아마 12월 30일 날 계산 문제집으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18가지 중에 10가지 정도의 유형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기초적으로 풀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한 특강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1, 2만 원쯤 되는 특강일 거예요. 유료 특강이에요. 돈 내고 내가 계산 문제 좀 어렵더라, 수업 듣는 걸로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럼 이때 좀 활용하시면 계산 문제 좀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자, OT가 생각보다 길었어요. 네, 예상 한 35분 딱 생각했는데 50분이 지났네요. 지루한 시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수업 나갈 건데, 오늘 뭐 공부를 많이 하는 날은 아니에요. 목차 첫 번째 1교시는 목차 정리하고 2교시 때 3교시 때는 내용 좀 들어가서 가볍게 공부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